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멕시칸. 에이. 나초. 네, 안녕하십니까. CEO톡 47회 사원에서 상장에서 CEO까지 되신 오늘 저희 CEO톡 최초로 전문 경영인을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가 그동안 이제 창업 CEO들만 모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서 CEO까지 되신 그 전 동아홀딩스의 김종수 CEO님, 또 부스터란 책의 신가입니다. 부스터 책의 저자. 부스터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부스터입니다. 네, 부스터. 그 부스터가 상관없어요 지금요. 저자이신 김종수 CEO님하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게스트님 소식 전에요.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실용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날PD 고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R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임종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인맥을 연결하는 드림 커넥터 김옥진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회사 싱크이지에서 일하고 있는 임수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이렇게 여성 MC도 있었으면 좋을 뻔했죠. 그렇죠. 훨씬. 네, 너무 이렇게 좀 남자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원래 여자분이 계셨는데. 예, 계셨는데. 조금 여성스럽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게스트이신 전 동아홀딩스의 김종수 CEO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수입니다. 자, 먼저 김 대표님 양력 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학교, 그다음에 직장, 그다음에 동아홀딩스 쭉 나왔는데 이거 하나 다 알아보겠지만 먼저 이 책에 보면 이 책을 쓴 이유가 조직의 힘을 다른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확실히 좀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쓰셨는데 네. 그게 어떤 겁니까? 조직의 힘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게. 그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네. 사실 낯선 조직에 임원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를 제가 2000년에 떠났는데 네. 낯선 조직에 임원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용병이거든요. 용병. 낯선 조직이라면 동아홀딩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아홀딩스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한세실험의 한샘이라든지.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용병은요, 사실은 어느 학교 나왔냐 이런 거 중요치 않아요. 네. 타율이죠, 타율 중요해요. 와, 바로 타율. 쌈 못하면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죠, 돈.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제약 조건이 있냐면요.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 그 다음에 낯선 조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하고도 낯설어요. 그 다음에 업도 낯설어요. 근데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죠. 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가만히 돌아보면은 이 직원들은 어찌 됐건 그 업에서 10년, 20년 일했어요. 자기 영역에 관해서는 어쨌든 전문가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은 다들 똑똑해요. 다들 생각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가진 지식, 이분들이 가진 경험, 거기다 플러스 열정까지 끌어낸다면은 짧은 시간 안에 용병으로 들어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말씀 들어보니까 프로하고 용병이랑 비슷한데 네. 프로하고 용병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프로하고 힘든 용병은 지금만 잘하면 되는 건데 예. 지금 대표님은 거기 가서 경쟁 왔으니까 예. 전체를 아우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보니까요. 실제로 중견기업에서는 외부에서 임원으로 들어가서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참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 말씀드리면 제가 욕하는 거가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데. 알고 싶어요. 몇 프로가 살아남습니까? 그래야지 이분들도 갈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퍼 왔는데. H모사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랑 비슷한 시기에 삼성이나 다른 유수의 기업에서 이직해 오신 임원들이 한 10대 분 계셨어요. 네.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계속 사세를 확장하면서 많이 영입을 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저하고 다른 분 두 분만 살아남았어요.
2년이 지나니까 저도 전사하고 다른 분도 전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회사를 가보니까 거기 이제 제가 같이 일했던 직원이 저한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6년 동안 카운트를 해봤대요. 임원들이 32분이 회사를 나왔대요. 야. 근데 총 임원 수가 몇 명이냐? 16분. 생존 확률 아시겠죠? 네. 근데 그것이 그러면 여기 뭐야 뭐 일반 그 한샘이라든가 어떤 대기업의 중견기업에 네. 밑에 사원서부터 커서 임원이 된 사람하고 네. 대표님처럼 용병을 온 임원하고는 다른 거죠. 좀 다르죠. 그건 차별을 받는 거죠, 그만큼. 아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아니 왜냐하면 용병을 돈 주고 쓰는데 네. 돈 주고 쓰는 만큼 뭔가 나와야죠. 안 그러면 저 같아도 버리겠죠. 네. 그다음에 거기 원래 있던 사람들은 아니 자기가 낯선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자기 위로 날아왔어요. 이 사람하고 뭐 이게 잘 해보자 이런 생각이 원래 있던 사람들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저는 자연스러운 거다. 그게 뭐 어느 회사건 그렇지 않겠냐. 사람은 심지어 사람 몸에 네. 우리가 장기가 하나 망가져서 다른 걸 이식해도 거부 반응이 있는데 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뭐 창업도 하겠지만 또 우리가 언젠가 또 조직을 또 옮길 거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또 낯선 조직에 우리가 뭔가 꼭 맨 탑이 아니더라도 뭔가 거기 중간 관리자가 뭔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오늘의 이제 얘기 들으면서 우리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포스코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시다가 2005년에 이제 동아홀딩스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네. 한 3군데, 4군데 정도의 네. 다른 기업들을 네. 옮기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의도 맞으면서 터지고 전사하고 아. 뭐 어떤 경우는 그 이제 전사한 거는 사실 한 번이고요. 네. 두 번은 이제 살기 위해서 뭐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살기 위해서 어디 들어갔는데 보니까 여기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네. 들은 적도 있고 들어가 보니까 회장님하고 뭐 이게 조금 서로 잘 안 맞는다. 네. 이게 이제 중견 그룹은 뭐 한 5천억 1조 하지만은 그 고위 간부가 되면 회장님하고 바로 이렇게 모시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장님하고 안 맞으면은 살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일반인들도 우리 보통 보면은 이제는 뭐 평생 직장이라는 말 별로 안 쓰잖아요. 네. 이제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과 더 나은 곳에서 네. 그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예. 이렇게 좀 더 낮게 발전하려면 네. 지금 일하고 있는 조직에서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경험상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 제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말할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 같은데 그런 얘기를 전 직원들하고 많이 했어요. 그 어떤 이제 노부부들한테 그 할머니한테 어떤 기자가 그 마이크를 대고 다시 태어나셔도 할아버지랑 결혼할 겁니까? 이래 물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기자가 감동해가지고 할아버지 그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여태까지 길들여놓은 이 사람 말고 또 누굴 새로 만나서 길들이겠냐. 저 회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뭐 어느 정도 맞으면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딴 데 괜히 기웃거리지 마라. 2달 전에 조선일보 그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10명 중에서 8명은 이직 준비하고 있다. 네. 10명 중에 7명은 딴 데 지원해봤다. 네. 여기도 한 70% 지원해보셨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사실 그 마음을 온전히 회사 일에 쏟을 때 성과가 나고 그럼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그게 제일 바른 길이죠. 근데 본인은 벌써 많이 옮기셨잖아요. 근데 이제 위로 뭐 변명을 하자면은 네. 변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임원일 때 옮기신 거죠? 예? 사원일 때는 별로 옮기신 게 아니죠? 사원일 때. 사원일 때는 저 14년 동안 포스코에 포스코에서 있었으니까. 포스코맨으로 네. 살았죠. 자, 그러면요. 여기 직장인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꽤 많은데 본인이 그동안 쫙 돌이켜봤을 때 본인이 이제 직장 생활했을 때 네. 정말 후회되는 거 딱 한 가지. 야, 정말 내가 지금 이건 정말 잘못했다. 후회된다 하는 거 한 가지. 또 이건 내가 정말 잘했다 하는 거 한 가지가 뭘까요?
먼저 후회되는 거 정말. 후회되는 거.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사실은 그 어릴 때는 네. 어릴 때는 어릴 때는 게 언제? 30대, 포스코 20대? 포스코 이때. 어릴 때는? 30대. 야, 30대가 어릴 때구나. 어릴 때죠. 네, 알겠습니다. 어릴 때 이 마음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헝거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갈증. 네. 그러니까 이 일터에서 뭔가 좀 제대로 해보겠다는 갈증이 굉장히 강렬해서 그걸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쏟아져 들어가야 될 시기에 정신적인 방황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른 시기에 방향을 잡고 갔었더라면 하는 게 이제 좀 그때 몇 살 때였습니까? 한 뭐, 30대 초반. 초반. 중반. 네. 뭐 이전에. 연애 문제는 아니셨어요? 아닙니다. 예, 진로에 관한 거.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어떤 그 대표님도 그랬는데 그 남자가 그 30대 30대 초반과 중반 때까지 그때 어떤 얻어지는 뭔가 습관이랄까 그런 것들이 평생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바뀌기 쉽지 않다. 30대가 중반이 넘어가 버리면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뀌었어요. 30대 중반 이후로 확 야, 바뀌었어요. 어떤 계기로요?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속한 조직에서 모든 걸 걸어보자라는 네. 쪽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요. 그 전에는 뭐 이제 보스한테 혼나면은 이제 딴데 어디 갈 데 없냐 뭐 끼웃거리고 다시 때려치고 고시 공부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네. 많이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좀 더 나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직을 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이 좋다라는 게 요새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의 조직에서 계속 오랫동안 근무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뭐 이걸 쌓아서 다른데 갈 정도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거기서 뭐 하면은 사실은 100%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조직의 저는 성과의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로열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조직을 사랑하고 거기에 온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해봤는데 이제 로열티가 중요하죠. 로열티 중요한데 그 많은 사람들이 로열티를 다 한다 하더라도 위에 있는 그 상사들이 로열티를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몇몇 분들한테만 로열티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약간 좀 별개로 이제 좀 이제 인사 고과라든가 이런 데서 예의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예의된 사람들이 그 회사에 로열티가 생기냐 이거죠. 로열티 안 생겼을 때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진로를 생각해서 자기 알아줄 수 있는 같이 알아줄 수 있는 데로 옮길 수밖에 없다. 그런 게 한 구조로 돼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건 현실적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랑 일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제가 지금 다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저만 기억하겠냐 이거죠. 그 사람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 중에 뭐 최근에 이제 굉장히 고위 임원으로 모 그룹에서 크게 되고 이런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중간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직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가 되니까 빛을 보고 네. 뭐 탑에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배들한테 추천하는 게 지금 있는 데가 자기 운명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그 성과를 내면 회사에서 이제 금전적으로 보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또 좋은 의견도 있고 또 반대를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과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과를 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는지 뭐 그에 대해서 현금으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걸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걸 주시는 걸 돈 줘야죠. 돈 줘야죠. 돈 안 주면 거짓말이죠. 다만 돈을 주겠다고 흔들면은 사람의 내면적인 동기가 도리어 약해지더라.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그 일에 그냥 정말 자발적인 욕구가 일어나서 움직일 때하고는 성과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자발적으로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아서 일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다.
근데 그거를 같이 나눠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게 다음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의욕이 약해지죠. 그래서 저는 집단 보상이 맞다. 그리고 성과는 분명히 회사와 같이 일한 사람들이 공유한다라는 느낌을 반드시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단 보상이라는 거는 개인별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집단 팀이라든지 뭐 그런 예, 전체 팀 보상이 훨씬 좋은 거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 책 내용에 그 이제 뭐 스스로 움직이는 그다음에 선순환 사이클을 예. 만들어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그게 기존에 이제 상벌주의에 대한 왜곡된 편성에 대해서 어떤 대안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런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례가 있으면 네.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길어도 되겠습니다. 네네. 실제 본인 경험. 네. 본인 경험.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는 이제 그 얘기를 썼는데 저는 사실은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가장 핵심 개념이 듣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 듣는 거 다 하지 않냐? 뭐 경청이라는 책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들으면 감동하죠. 들으면 좋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말고 다른 분이 이제 저처럼 뭐 듣는데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얘기 못 해요. 왜 그러는데 열심히 듣잖아. 듣고 가서는 뒤에 가서 딴 얘기하고요. 들은 거 그대로 실행 안 하고요. 안 듣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듣고 그다음에 모아서 얘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익명성 보장하면서 또 그거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들은 것 중에서 쓸만한 아이디어 바로바로 실행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듣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 내 얘기 듣네? 회사가 진짜 내 얘기 듣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바로 실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얘기 아시죠? 엔론이 망하고 나서 이메일을 A라는 사람이 B한테 보냈을 때 응답하는 시간의 길이가 권력 구조를 보여준다. 그거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힘이 센 사람이 이메일을 보내면 답이 바로 와요. 네네.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이메일 보내면은 답이 오는 시간이 긴데 이 응답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거기 엔론의 그 권력 구조가 누가 힘이 센지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듣고 그 들은 거를 그대로 실행한다는 건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나를 회사에서 최고로 대우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옛날 시골에 가면 그 펌프 있죠. 펌프. 이렇게 펌프할 때 처음에 그 마중물 묻죠. 마중물. 마중물 붓는 거다. 물 붓고 하면은 속에서 이제 물이 올라올 때까지 마중물이 필요하거든요. 이 마중물 붓기다. 이런 느끼가. 네. 그래서 내가 말한 게 되네. 내가 말한 게 되네. 그럼 이 사람들이요. 이게 달라져요. 달라지면서 진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포인트 지금 말씀하신 거의 포인트는 뭔가 듣고서 그것을 어떤 즉각적으로 실천을 그렇죠. 실행에 옮겨야지만 실행하고 이제, 바로 액션하기 힘든 좀 빅 이슈들이 있죠. 네. 그거는 회사의 과제를 삼아 가지고요. 제가 그런 작업을 했어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투자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영업의 어떤 전략적인 것도 연결이 되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자세한 건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러면은 그 중에 한 사람 이모부장 당신이 이거 오너야. 그리고 회의석상에 다 공표하고 수시로 그 사람한테 그 과제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 과제는 이제 같이 떠들어서 만든 과제잖아요. 그러면 서로 얘기한 게 이제 그 사람 쪽에서 실행이 돼요. 근데 거기는 회사의 모든 권위가 실려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내가 말한 거가 내가 말한 대로 회사가 움직여 가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 회사에서 소외된 존재가 아니고 내가 회사에 말하자면 매니지먼트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계속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요. 거의 해커들이 나타난다. 해커 수준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네. 해커는요. 컴퓨터 전문가들이 못 막는다고 제가 들어서 어느 날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못 막냐? 그 똑똑하고 막 인류대학 나온 그 전문가들 박사들이 해커 하나 못 막냐? 그랬더니 못 막는데요. 왜 못 막냐?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들은 거니까 지금 네. 상황은 모르겠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컴퓨터 전문가였어요. 아 해커요, 걔들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고 이런 사람 많은데요. 하루에 4시간도 자는 거 아까워하면서요. 밤낮 없이 2, 3년 매달립니다. 그거 하나 뚫어보려고. 그거 무슨 재주로 막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니까요. 네. 제가 책에 썼지만은 어느 날 그때 왜 그랬냐면 짐 이멜트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지의 그 잭의 주인. 네, 짐 이멜트.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한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누가요? 그 사람이? 짐 이멜트가 네. 그거를 100시간씩 일하는 거 25년 했대요. 와. 그래서 보통 사람 일한 걸로 환산해 보니까 40몇 년 일한 거더래요. 네. 그래서 짐 이멜트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랬어요. 야, 이 짐 이멜트가 분명히 똑똑할 텐데 인류대학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 똑똑한 사람이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했댄다. 일이라는 거는 우리는 뭐 일의 퀄리티, 머리의 퀄리티 하지만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양도 중요한 거다. 근데 그거 늙으면 못하니까 젊을 때 좀 할 수 있을 때 짧게 몇 달씩이라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싹 몰고 가고 있었는데 몇 시간씩 일하냐? 이제 물어봤더니 한 친구가 그런 거예요. 저희는 110시간씩 일합니다.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110시간? 110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침 8시 출근해가지고요. 밤 12시 퇴근하는 거를 일주일에 7번 해야 됩니다. 네. 매일 해야 된다. 아, 예, 예. 네. 그래서 에이 설마. 근데 제가 나중에 이래 보니까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느 날 토요일 날 밤늦게 사무실에 갈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불 켜고 일하고 짜장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된 거냐. 진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짜장면만 먹고 아니 있었어요. 일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 시간에 못 하라고. 아니에요. 왜 소주 마시면서 좋죠, 사무실에서. 아니 먹는 거. 사무실에서. 그 맛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에서 나온 말인데. 아, 그 고대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게 어떤 회사입니까? 어떤 회사예요, 그게? 디모 회사. 아, 그 우리는 KBS 아니니까 얘기하셔도 돼요. 어느 회사인데요? 아, 동아죠. 동아홀딩스? 이야, 네. 대단하다. 110시간.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전문 용어로 폐서되냐고요. 그렇죠. 관리한다고 되냐고요. 그게 스스로 이제 그럼요. 스스로.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사실은 짧게 말씀드렸지만 펌프질 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스킬들이 이제 많이 있죠. 사실은 스킬이기 이전에 그 인간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배려, 리스펙트 이런 것들의 종합판인데 책에 이제 자세히 있으니까 내가 다 말씀 안 드리지만은 그게 이제 개인의 비전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저는 이제 비전 발표를 이제 주기적으로 시켰어요. 제 앞에 와서도 개인적으로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인 자리에서 워크숍 할 때도 앞에 나가서 이제 발표를 시켜요. 그럼 발표를 하면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은 막 앞에 나와서 이 역할극 비슷하게 연극도 하고. 그다음에 뭐 요즘 그 디지털로 뭐 포샵 뭐 해가지고 뭐 남의 사진에 갖다 붙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하면서 자기의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의 모습을 이렇게 모든 사람이요? 워크숍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발표하는 그렇게 거예요? 시키죠. 아, 네. 저는 그걸 왜 시켰냐면은 다른 사람 앞에서 어나운스해라. 너의 꿈을 어나운스해라. 당신의 꿈을 개인적인. 그렇죠. 개인적인 네. 거. 근데 개인적인 게 중요한 게 네. 제가 아까 이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그럼 내가 그래 일해가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던 거예요. 아니 밖에 나가서 엉뚱한데 기웃거리지 말고 이 회사 안에서 네가 성장할 방법, 성공할 방법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그게 현실성 있게 나랑 의논하면서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앞에 나와서 그거 발표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후에 움직이는 게 달라져요. 네. 근데 그 꿈이 꼭 사실은 개인이 꿈을 얘기하다 보면 네. 회사하고는 상관없이 뭐 요리사가 되고 싶다거나 뭐 다른 꿈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근데요. 건 예. 집에 혹시 개 키우세요? 개? 아니, 걔는 안 키우고. 아 개도 이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직원들이요. 이 회사가 뭘 원하는지, 대표가 뭘 원하는지요.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예. 회사를 위해서라는 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거든요. 그 안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오면 어린 직원들은 좀 현실성이 없는 거 가져와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코치를 해주죠. 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요게 좀 좋겠다. 그럼 또 진지하게 듣고 뭐 이래 좀 고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하는 거죠. 네. 근데요, 네. 만약에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통합홀딩에서 나오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이제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통합홀딩스에서 그렇게 스스로 이제 서로 일하는 직원들 또 대표님하고 소통되는 그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계속 너희들 거기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는 위험수위를 넘는 가능하면은 저는 사실은 그 기존에 원래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살려야 된다. 그게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이 겉으로 봐서는 사실은 제가 포스코에 있다가 이제 나와 보니까 뭐 중견기업은 아무래도 뭐 특히나 예전에 작을 때 이제 입사해서 뭐 회사가 이제 큰 회사들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보면은 뭐 나온 학교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데 실제 일을 해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가능성이 있고 다만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자기의 나이나 타이틀에 걸맞는 역량을 쌓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도 잘 이렇게 길을 잡아주면은 그리고 에너지가 폭발하면은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퍼포먼스를 내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부 반응. 아무나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부 반응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도 처음에는 동아홀딩스에 입사를 했을 때는 아마 그 다른 직급으로 가셨고 그리고 한 5년 만에 이제 이사로 들어갔어요. 예, 이사로 가셨다가 5년 만에 이제 대표가 되신 거죠. 대표된 거는 2년 만에 동아기업 대성목재라는 걸 대표를 맡았는데 대표이사 상무였어요. 그때. 대표이사 전무, 대표이사 부사장, 대표이사 사장, 대표이사 부사장 때 제가 4개 법인을 총괄하는 총괄 CEO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성장을 그러니까 진급을 하시고 뭔가 그 맡은 임무가 점점 커지셨을 때 분명히 내부 조직으로부터 뭔가 반발이 됐든 비토가 됐든 시기가 됐든 어떤 그 저항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은 없으셨나요? 내부 조직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랑 같이 일하던 이제 부하들. 네. 그다음에 일하고는 저와 상관이 크게 없는 이제 다른 영역에 계신 분들. 네. 요 두 가지로 비슷한 직급의 다른 분들. 뭐 구분해 본다면은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들은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열매를 같이 나눠야 된다. 저 혼자 승진했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성과급 받으면 저 혼자 받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좋았죠. 그러니까 그 과실을 같이 나눈다는 정신이 저한테 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는 뭐 사실은 굉장히 저를 좋아하는 지금도 정말 인간적으로 가까운 그런 후배들, 부하 직원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전혀 힘들질 않았고 없었고요. 네. 옆에 계신 분들도 다 기본적으로 선의가 있는 분들이고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조금 있었겠죠.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한 저항을 무마시키세요? 그러니까 그건 자신의 편이 됐든 아니면 뭐 협조자가 됐든 만드시는 어떤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냥 제가 잘못했고 그냥 존경해드리고 근데 그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예. 저는 제 일에 너무 바빠서 그 이제 다 4군데 마지막엔 사실은 제가 홍콩에서 주재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홍콩에 이제 트레이딩 컴퍼니 무역법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주재하면서 저 4군데를 다 이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고객들은 또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중동에 이란 뭐 두바이까지 가고 미국까지 가고 뭐 일본, 중국 뭐 전 세계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일하는 조직 외에 다른 분들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을 이렇게 잘 보듬고 이런 거는 제가 잘 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좀 저로서는 이제 조금은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었죠. 대표님은 저게 많은 뭐 각 지역 뭐 전 세계 권역별로 있는 것들을 맡으면서 저기 성과를 빨리 내는 것에 일단 많이 집중하셨겠네요.
그렇죠. 아니 성과 못 내면은 네. 자, 근데 계속 이러시는데 여기 동아홀딩스도 오너가 있는 회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오너. 그런데 그 아무래도 전문 경영인은 또 오너하고 또 같이 일하게 되는 건데 네. 오너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관계가요. 아 무지하게 중요해요. 근데 오너하고 관계를 할 때 팁 같은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일하다 보면은 네. 또 오너하고 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 저는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잘 모른 채로 했어요, 사실은. 오너하고 네. 네.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너다. 음. 저는 이제 그 입사하는 첫날이 10월 1일이었는데 2000년.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방에 앉아 혼자 출근했어요. 사실은 출근한 날이 아닌데 네. 사무실이 어떻게 생겼나 가서 보느라고 들어가서 이제 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앉아서 제가 마음에 다짐을 한 게 오늘부터 나는 오너다. 오늘부터 내가 오너처럼 일할 거고 오너처럼 일하는 건 이런 거죠. 회사를 위해서 필요한 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근데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필요하다면은 내 윗분하고도 싸울 일은 싸우겠다. 오너하고. 오너하고. 네. 내가 물론 싸운다라는 게 뭐. 근데 싸운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니까 싸우는 것도 되게 스킬일 텐데 오너하고 막 싸우다가는 그러다가는 바로 어떻게 싸워야 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돼? 오너랑 싸울 때. 그 비교 좀 얘기해. 저는 아이화법 썼어요. 아이화법. 아이화법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라 할까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러면은 안 되죠. 아, 그럼 네. 그럼 욕하는 거죠. 아,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음. 근데 제 생각이 이렇다는 건 명료하게 밝히죠. 네. 그러면 네 생각이 그러냐? 욕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주로 그 어려운 얘기할 때는 오너뿐만이 아니고 직원들한테도 사실 어려운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예. 왜냐면 제가 일을 할 때 그 이제 그 정렬, 전략적 정렬이라는 용어를 책에 썼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 직원들하고 어려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거기 맞추려고 그 정렬 시켜야 되잖아요. 네, 네. 너는 말이야 그렇게 일을 하고 뭐 이러면은 상처받죠. 야, 내가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 내가 보기엔 이렇더라. 그러면요, 내가 그렇던데 어쩔 거야, 자기가. 그래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네. 주로 이제 저는 그래서 그 아이화법. 아이화법을 오너한테 아이화법을 쓸 때 공개적인 다른 사람도 있는 데서 씁니까? 아니면 둘이만 있을 때 보통 합니까? 보통은. 다 둘이만 있을 때요,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죠. 아, 공개적으로 있을 때 아이화법 써도 안 돼요? 공개적으로는 무조건 yes or. 야. 공개적으로. 왜냐면은 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제 부하가 저한테 공개석상에서 달려들면은. 네. 아니 아이화법으로 알려드린 거죠. 그거는 이제 대표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럴 수는 분위기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네. 때로는 정면으로 받아칠 때는 그거는 단둘이 있을 때만 하죠. 네. 그래서 단둘이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레코멘드 하시는 것이 막에 상사 오너가 누가 상사하고 뭔가 할 때는 다른 의견 있을 때는 둘이서 있을 때만 표현하라 되도록이면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 좀 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렇게 분명히 그런 어떤 그 내부 아마 비슷한 레벨의 어떤 분들이 그 어떤 시기가 됐든 아니면 어떤 피토에 의해서든 뭐 좋지 않은 어떤 뉘앙스의 말들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이제 오너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전달이 되실 수 있고 네. 그럴 때에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상대편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박을 하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무시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상황 있으셨어요? 혹시 이분이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에 너무 바빠서 네. 집에서 한 달에 열흘을 못 잤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스튜어드 비행기에 승무원하고 보낸 시간이 집사람하고 보낸 시간보다 야 남이 들으면 되게 멋있어 보인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세요? 그 말은 여기에 책에 안 써 있다. 책에 못 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길거리에서 살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고민거리라는 게 CEO로서의 고민거리라는 게 무거운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 앉아 있다. 그럼 거길들이 눈에 보이고 거기 일들이
거기 일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 제 머리에 한 70~80% 그게 잡아먹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한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은 아예 머리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니면 또 몸은 서울에 앉아 있다. 근데 지금 뭐 어디 먼 곳에서 뉴질랜드에 저게 뭐 손익이 안 좋아가지고 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에너지의 70~80% 거기 가 있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너무 바빠서 그런 걸 신경 못 쓰는 게 사실이 그랬고요. 뭐 여성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표현은 좀 그런데 하여튼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누가 저한테 전화하면 리턴 콜을 해야 되는데 리턴 콜을 하는 게 이게 무서울 정도로. 왜냐면 리턴 콜 하면 10분 떠들어야 되잖아요. 10분 떠들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사실은 제가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내일 한다. 나는 오너처럼 일한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갔죠. 자, 지금 돌이켜 봤을 때 네.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는 그죠? 순수 백조. 네, 백조잖아요. 지금 백조인데 어떠십니까? 백조 생활 몇 달 해보시니까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는데 아까 10분도 아까워서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건지 앞으로 삶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살아보니까 지금 백조도 살아보셨고 지금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보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리고 우리들한테는 어떤 삶을 권하고 싶으세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계절이 있잖아요. 여름 막 뜨거울 때 막 그 작물이 막 퍽퍽 자라고 뭐 열매도 맺고 또 이제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으면서 이 휴식의 기간 동안에 뭔가 새롭게 회복이 되고 저는 이제 겨울이 지나서 다시 또 봄이 온다. 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느낌이 있고 집사람이 어제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일에서 삶을 찾았던 사람이어서 옆에서 약간 비실비실 근데 비실비실거리는 거 잘 못해요. 체질적으로. 그건 뭐 책을 쓸 때도 남들이 아마 한 달 걸리는 건 저는 한 일주일에 했나요? 아, 책을 일주일만 쓰셨어요? 아니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아, 이럴 때. 네. 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뭐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는 이 휴지의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좀 봄이 오는 것 같다 이런 정도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여름을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사양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게 오랜 기간 지속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년, 20년 가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냥 아까 저기 질문하셔서 바람 부는 대로 가겠습니다. 네. 얘기했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 책에 그 꿈은 뭐 액자가 아니라 가슴 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 네. 이런 여기 책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이제 예를 들어 대기업 그룹 내에서 뭐 최악의 평가를 받는 회사가 서로 이제 어떻게 뭐 서로 논의를 끝에 회생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 대기업 차원에서는 그 회사를 이제 없애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회사 직원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먹거리가 없어지니까 예. 그 목표를 두고 1년, 2년 목표를 두고 나중에 이제 결과를 지켜봤는데 그 회생을 해가지고 최고의 그런 등급을 받은 회사가 됐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게 실제 있었던 그 일이고요. 얘기를 한번 좀. 그게 이제 뭐 하는 회사인가 하면은 굉장히 큰 회사.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회사의 그 방호를 담당하는 거예요. 방호? 방호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장이나 이 산업시설 전체를 다 외곽 경비부터 보안, 경비 보안,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안전 관리 모든 걸 책임지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사실 경영자들 중에 이제 굉장히 권위적인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계속 누르면서 사람들 분위기도 안 좋고 노조가 이제 생겨서 뭐 맨날 싸우고 뭐 그럼 또 징계하고 뭐 근데 24시간 한다라는 게 사실은 그 24시간 누가 지켜보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누군가 지나가는데 저 일 잘못해 이러면 뭐 또 모아놓고 혼내고 뭐 이러면서 참 형편없이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이러던 차에 이제 제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거기 사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 회사가 약 100여 개의 순위를 이렇게 매겨보니까 그게 거의 끝에서 2등이었대요. 네. 그걸 다 보여주고 자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직원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당신들이 한번 꿈을 만들어봐라. 회사의 꿈. 그때 이제 직원들이 내년에는 뭐 평가 등급을 어떻게 바꿔요. 뭐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죠. 물론 그거 하나만은 아니었겠지만 그게 이제 달라지는 시작점이 됐던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거기 그 친구 만나러 가서 놀다가 왔어요. 네. 그래서 직원이 이제 저를 그 버스 터미널에서 픽업해서 가는 동안에 직원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장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정말 좋대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이렇게 해줘서 너무 자기들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회사가 한 1년 만에 확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익도 많이 내고요. 그전에는 이제 계속 적자 상태였는데. 그게 참 큰 변화를 겪었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게 사실 포인트잖아요. 근데 제 책에는 이제 저 얘기가 있죠. 그 중공군한테 포로됐던 미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다른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일본 사람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몰라요. 전혀. 되게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1800년대 말 사람인데요. 그 기독교 사상가예요. 우리나라의 함석헌 선생님의 선생님의 선생님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함석헌 선생님의 선생님이 김교실이란 분이고 그 김교실이란 분의 선생님이에요. 네. 네. 실제로? 네, 실제로. 네네. 실제로. 근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그 당시에 미국 선교사가 세운 요즘으로 치면 공업 전문 학교 같은 데 다녔는데 거기서 크리스마스 때 성극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극. 네. 성극 다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근데 이제 그 예수님 역을 하는 친구를 제일 신앙이 없는 사람을 시켰대요. 네. 그리고 가룟유다 역을 하는 사람을 자기네 그 신호의 회장이고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연극을 하려면은 그거를 몇 달 연습하잖아요. 네. 그 이제 연극을 마쳤는데 이분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연극이 끝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가룟유다 역을 했던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나중에는 완전히 신앙을 포기했던. 와. 반대로 예수님 역을 했던 사람은 엄청나게 신앙이 좋아져가지고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다. 근데 이게 사람은 머리가 이게 뉴트럴이어가지고 머릿속에 지나가는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을 하면서 그 뉴트럴인 상태로 이 머릿속에 지나가는 게 그냥 자기 걸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 중공군한테 포로가 됐던 미군들 얘기가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발표한 사람이나 장문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발표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저거 다 연극이라는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배 한 개 피를 담배 한 개비 얻으려고 그랬던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사람들 마음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전 수립할 때 저 사람들이 저거 100% 믿는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저도. 저 뭐 직장생활 다 해봤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 후에 주기적으로 AS를 하죠. AS. 너 그거 어떻게 됐냐? 가끔 보면은 그 꿈이 지금 잘 되고 있나? 뭐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더 불러가지고 그 리비전, 이 수정판을 이제 발표를 시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일단 기본은 그래서 절실함이 중요한 거네요. 절실함. 예. 절실함 속에서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거죠. 예.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렇죠.
자, 근데 그렇게 뭐 그렇게 성공한 사례들도 많지만 전장님께서 그 실제로 이제 경영하시면서 실패한 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그 본인이 가장 지금까지 하면서 경영하면서 경영자로서 가장 실패한 건 뭐였습니까?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네. 첫 번째는 실패 사례라고 하기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조직을 맡으면은 처음에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게 뭐였냐면 정렬이에요. 정렬. 네. 나와 모든 조직이 한 곳을 바라본다. 아. 이게 충족이 될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게 사실은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도저히 안 맞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주 극소수. 근데 이 극소수도 이제 고위 간부정이 있으면 제가 초기에 결론을 냈죠. 초기에. 아주 초기. 그래서 그거 사실은 마음에 아프죠. 마음에 아픈데 안 그러면 너무 힘이 드니까. 초기에 결론했다는 거는 그분을 해고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맡은 조직에선 빼죠. 아, 네. 그럼 이제 그분이 뭐 다른 조직에 가거나 회사를 떠나시거나 뭐 네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작업이 너무 힘이 들어요. 이 작업.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몇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전략적인 정렬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타협하지 않는가.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방식의 어두운 면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뭐 고백을 드려야 되고 이거 현실이니까. 네. 네. 저는 이상론을 쓰는 교수나 컨설턴트가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실패 사례라고 물어보시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하는 방식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렇죠.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넣어야 돼요. 대충 제 추산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굉장한 에너지를 넣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해져요. 편해져서 1년쯤 지나면 굉장히 편해져요. 그렇지만 한 3년 정도는 어쨌든 워치하면서 AS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비로소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초기에 어쨌든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다 보니까 제가 그 동아기업 대표이사를 맡은 지 3개월 반 만에 말레이시아 대표이사를 겸직을 네. 맡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업무 영역이 확 늘어났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1년 3개월 있다가 베트남을 또 경영 책임을 맡았어요. 그리고 나서 1년 4개월 만에 뉴질랜드까지 경영 책임을 맡아버렸어요. 4개 지역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곳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제가 편안하게 움직일 정도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아 넣어야 되는 기간들이 계속 이렇게 네. 갔고 그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수준만큼 이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이제 끌고 가면서 제가 힘들어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한 군데 했었다. 그럼 아마 3년 지나면 맨날 놀고 있었을 거다. 네. 1년만 지났어도 놀고 있었을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제가 잘 아는 그 마케팅 교수님이 계세요. 박상준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삼성그룹의 그 주요한 회사들, 현대차, 뭐 현대건설 그룹의 주요 회사들 마케팅 쪽에 자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때 보니까 삼성하고 현대가 현저하게 다르더라. 아마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예.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삼성은 내가 가서 뭐 이제 가면은 뭐 마케팅 쪽 실무자들하고 회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끝나고 나서 뭐 CEO 계신가 해서 인사하고 이제 몇 마디 뭐 차 한 잔 얻어 마시고 오고 그게 언제든지 가능했대요. 뭐 아니면 뭐 부사장 담당 부사장 가서 만나고 뭐 가면 뭐 되게 이제 금방 만날 수 있고 또 그분들 뭐 이래 책도 보시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를 가면요 만나질 못했대요. 이거 현대 계신 분이 보시고 저 욕하시. 네. 이분이 현대 출신인데. 오래전 얘기여서 뭐 그러니까 뭐 지금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오래전 얘기. 그분이 박사학위 받고 이제 오셔서 한 5년 10년 그런 거 많이 하셨을 때. 근데 이거 어느 회사가 좋은 회사냐?
CEO가 좀 한량하고 아 현대는 왜 CEO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셨대요. 아, 너무 바빠서. 근데 대표님도 바쁘게 일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하는 방식대로 안 바빠져야 되는 거고 저는 정말로 그 전에 그 동아기업 대표하기 전에 동아홀딩스의 경영기획실장 할 때 그때 보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냥 솔직히 가더라고요.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크게 안 바빴어요. 네. 직원들이 자기들 힘으로 막 가는데. 근데 이제 그 동아에서 이제 적자 기업을 흑자 기업으로 이제 반전시키셨다는 이제 이런 성과를 올리셨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더군다나 단기간 내에 어떤 그런 성과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용병이시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법들이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 어떤 그래프를 올리는 것들을 많이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표님이 그 처음에 선택하셨던 방법, 흑자를 내기 위한 그것은 어떤 거였나요? 비용 절감을 하는 분들은 되게 이제 그 구조조정 펀드 같은 데서 단기간에 화장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뭐 이 숫자 보고 이거 잘라. 근데 기업의 생명력을 다 죽여버리죠. 근데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그 기업의 그 이제 그 경영 전략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그 핵심 그 경쟁 팩터들 네. 이런 거 뭐 고객 그다음에 뭐 공급자 뭐 정부 뭐 그다음에 종업원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포인트들이 보여요. 요거는 제품을 베리에이션을 줘가지고 세분 시장으로 여기 들어가 보자 라든가 이거는 유통 단계가 너무 길어서 여기서 이걸 줄여보면 뭐가 나오겠다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지금 조직이 많이 비틀거리고 있으니까 조직을 손보면 좋아지겠다든가 그게 보이죠. 그 큰 그림은 금방 보이더라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을 근데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이거 이제 방송인데 아니 계속 얘기하세요. 그 이제 그 한 곳을 맡았더니 네. 이게 그 거래량의 반을 판매하는 물량의 반을 에이전트 한 사람이 받아서 팔고 있는 거예요. 네. 과거 10여 년을. 그러니까 이게 에이전트란 사람은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에이전트는 피를 퍼센트로 먹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기는 물량을 많이 파는 게 더 중요해요. 가격을 많이 받아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한테. 회사 입장에서 가격을 많이 받아야 이익이 나잖아요. 네. 가만히 보니까 이 뒤를 직접 가야겠더라고요. 이 에이전트를 걷어내고. 그래서 그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그냥 갔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평균 판가가 쭉 올라가 버리죠. 네. 에이전트가 먹던 에이전트 피가 사라지죠. 물론 직접 마케팅 비용은 좀 늘어나지만은 일단 직접 사용하는 고객들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니까 네. 시장이 출렁거려도 판매량이 안정되죠. 공장의 가동률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죠. 원가가 떨어지죠. 네. 그다음에 고객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니까 만들기가 훨씬 쉬워지죠. 팔기가 쉬워지죠. 뭐 이런 변화가 그냥 쭉쭉쭉 일어나. 네. 대표님처럼 그렇게 하나의 현상 뭐 이렇게 우리 판매량의 절반을 한 에이전트가 다 팔고 있네.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석까지 쫙 나온 그 정도 내공이 있으려면 우리가 한 어느 정도 해야지 그 정도 내공이 생깁니까? 아니, 내공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공 있는 직원들이. 근데 그런 것이 되게 큰 장점이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그동안 경영기실도 있고 뭐 그런 거 하셔가지고 뭔가 그 전체적으로 뭔가 하나의 팩트를 갖고 전체를 보시는 그런 것이 되게 장점인 것 같아가지고 대표님. 저는 이제 가끔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야, 제갈공명이 옛날에 뭐 전쟁 많이 해봐가지고 전투 많이 해봐가지고 천재적인 전략가냐? 그 사람 비결이 뭔데? 남들이 경험했던 거 다 정리한 거 책으로 만들어진 거 연구했잖아. 그렇게 해봐. 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기업 사례에 대해서 참 많이 읽었어요. 네, 많이 읽었어요. 책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어딘가에 이게 저장이 좀 되어 있던 게 도움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전히 컨텐츠는 직원들이 채우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품을 만드는데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사실은 쓰는 고객이 어떤 고객이냐에 따라서 제품이 어떤 고객은 딱딱한 걸 원하고 어떤 고객은 물렁한 걸 원해요.
근데 만든 사람 그거 신경 안 쓰고 만들었거든요, 옛날에. 잘 팔리던 시절에. 그 버릇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고객이 원하는 거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 근데 직원들은 다 알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말을 못 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눌려가지고. 근데 그거 말하게 해주면 그거 들어보면 거기 맞춰서 가자. 방향 바꾸면 되더라고요. 네. 이제 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직원들 한 방향으로 공유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독서 경영, 독서 토론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직원들하고 독서 토론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내신하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설명.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듣기를 통해서 이렇게 끌어내면서 이제 쫙 만들어지는데 독서 토론은 일종의 그 사상적인 인프라를 만드는 거죠. 용어를 통일하고 그다음에 가는 어떤 제너럴한 그 생각들을 통일하는 작업인데 책을 제가 많이 선정했어요. 제가 이제 읽는 책들 중에서 좋은 거 있으면은 저는 이제 제 얘기 들으시는 분들이 제 책도 딱 선정해가지고 CEO들께서 쫙 뿌려주고 야, 읽고 얘기하자 뭐 이러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진짜로. 네네. 여기 장사 멘트 괜찮은가? 타고난 영업사원이어서. 근데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같은 건 제가 이제 기본서로 삼았던 책들이고, 그다음에 뭐 김성호 대표가 쓰신 뭐 6.1 약국 갑시다 이런 거 되게 쉽잖아요. 그런 거 읽게 한 다음에 같이 모여 앉아서 저는 옆에서 구경하더라도 제가 꼭 꼈어요, 가능하면. 그래가지고 얘기하게 하죠. 그러면 안 읽고 올 재간이 있나요? 그럼 뭐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또 이제 가끔 회의할 때 거기서 나온 용어를 써요. 예를 들어 제 책을 읽었다 그러면 야 부스터, 니네 부스터가 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부스터 하면은 부스터에 담긴 책의 모든 내용이 그냥 한 단어로 전달이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의사소통이 쉬워지죠. 짧아지죠. 아주 편해지죠. 근데 책에도 보면 이제 그 완장이란 그 예. 힘이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완장을 차서 잘 되면 좋은데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 어떻게 완장을 잘 하려고 해야지만 잘 돼야 되는지 그건 대장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의 임무형 지휘 체계를 바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사실은 있죠. 핵심 개념이. 네. 하나가 네. 전략적인 정렬, 그 명령적, 독일군의 명령적. 작전 의도, 예. 작전 의도를 철저하게 공유할 것. 그다음에 부하들의 전술적인 자율권을 보장해 줄 것.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하급 지휘관들의 움직임을 탑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장악하고 확인하고 있을 것. 그래서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개념이다.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야, 이거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개념이다. 독일군 대단하다. 이걸 구현했던 게. 근데 그게 실은 한국군도 이미 전차 부대는 1990년대부터 적용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후배를 만났는데 전차 부대 장교로 근무했던 친구예요. 제 책 읽으면서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배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는 대장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저 친구가 내가 가는 전략적인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 그거는 대장의 책임이죠. 그 아까 뭐 말레이시아 또 뭐 베트남 뭐 해외 법인들 네. 많이 관장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좀 많이 이제 글로벌한 회사들 많아져가지고 해외 쪽 많이 진출하는데 네. 그 해외 쪽에는 아무래도 조직이 문화가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뭐 에피소드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극복하셨는지 그런 좀 말씀해 주시죠. 무지하게 다르죠. 제가 뭐 말레이시아를 갔더니 여기 복잡한 나라예요. 말레이시아가 인종이 3개 있습니다. 네. 말레이계가 전 인구의 한 60% 좀 넘고요. 중국계가 한 20%에서 30%, 20%. 인도계가 10%, 중국계가 한 30% 되네요. 네. 인종이 3개니까 언어가 4개예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안 통하니까 영어가 공용어예요. 아, 네. 거기다 한국 사람까지 가니까 언어가 5개예요. 5개. 네. 근데 영어는 전부 다 모국어가 아니에요. 서로 말도 안 통해요. 그렇잖아요. 후럽고 영어예요. 그다음에 종교는요, 이슬람교 있죠, 말레이계는. 네. 중국 사람은 주로 불교 아니면 기독교, 힌두교. 종교가 4개예요. 그다음에 회사가 거기 3개 회사를 M&A 했던 거예요. 한국 회사까지 합치면 4개가 합쳐졌어요. 한국에서 회사 2개만 합치셔도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힘들죠. 오랫동안 뭐 니편 내편 싸우잖아요. 아주 골치 아프죠. 야, 여기서 내가 말한 방식이 작동이 될까? 음. 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사실은 뭐 이건 뭐 그렇게 뭐 KBS가 아니니까 말씀드리죠. 네네. 이건 뭐 회사도 아니고 완전히 콩가루예요. 얼마나 도둑놈이 많은지. 말레이시아가요? 아니 회사 안에. 말레이시아. 그렇죠. 거기에? 어느 정도냐? 제가 극단적인 사례. 회사 안에 중장비가 있어요. 이 저기 포크레인. 나무를 이렇게 집어서 네네. 옮기는. 네. 거기는 이제 그 벨이라고 하는데 벨. 이 종처럼 생겼다 그래요. 네. 거기 중장비에 그 연료통 있잖아요. 연료통. 밤에 그 연료통 열고 연료 빼가지고 기름 빼가지고 자기 차에 싣고 가요. 네. 그러니까요 어느 날 인터넷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케이블 잘라갔어요. 야, 직원들이? 직원들. 야, 말레이시아 사람들 종교심 많아가지고 착해 보이던데 말레이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그 말레이 분들은 개나 돼지가 나오는 영화는 상영도 안 해요. 왜요? 부정한 짐승이니까. 아, 네. 그래서 개가 있으면 도둑놈이 거기 안 들어가요. 부정하다고. 아, 네. 근데 하여튼 회사에 대해서 애사심이 없으니까. 그 뭐 이게 내 거냐 뭐 이제 그런 거죠. 야. 그러니까 뭐 노트북은 놓고 가면 그냥 없어지고 오. 바코드 리더 공장에 그것도 없어져요. 아니 그 뭐 도둑놈들 아니죠? 도둑놈들 직원들이 아니라 예? 회사는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야. 100% 그런 게 아니고 몇몇 네. 사람이.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네. 왜? 내 회사가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기시키고 얘기시키고 막 뿜어내는 거예요. 막 분노와 막 니네 한국 사람들 잘났다 정말 잘해봐라 뭐 우리끼리 잘 알아서 우리끼리 편안하게 살았게 뭐. 근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도 안다고요 개도. 제가 왜 말 시키는지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필요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그냥 어떻게 듣는다고요 제가? 퀵윈 액션으로 그냥 들어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기 시작. 그래가지고 조금 지나니까 한 번은 이제 그 저 상교대하는 그 현장에서 상교대하는 기계 운전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모아서 이제 이제 설명회 같은 걸 했는데 이제 다 끝나고 제가 쭉 회사상 설명하고 뭐 이렇게 좀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Q&A를 했어요. 질문해봐라. 일단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bad apple, bad guy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뭐요? bad Bad guy, 나쁜 guy. 친구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나쁜 친구는 원론에 따라서 뭐 타이르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봐야죠. 뭐 네.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이제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 bad guy를 무슨 뜻으로 이 사람이 얘기했을까? 그래서 우리 부장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도둑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죠. 조금 지나니까요. 막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보고 있었는데 이거 우리 회사 아니다 뭐 이랬는데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회사다. 그 좀 지나니까 뭐 그 거기 이제 경쟁사들의 직원들이 회사를 동아를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이력서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 면접을 많이 봤어요. 그 왜 올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동아가 좋다고 뭐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뭐 네. 그러는 거예요. 그 누가 소문 냈겠어요? 제가 소문 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도둑은 싹 없어졌죠. 그리고 회사가 정상을 찾았죠. 그래서 저는 이 문화권에도 적용이 된다. 네. 뉴질랜드도 적용돼요. 네. 뉴질랜드는 백인 중에서도 호주 백인이 동양인을 깔보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백호주의. 네. 백호주의보다 더 센 데가 뉴질랜드예요. 더 시골이잖아요, 거기는. 더 외진데. 동양인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 회사 나오는 게 부엌 같아요, 부엌. 네? 부업? 네. 부엌. 왜냐면은 일단 잘려도 먹고 살 게 걱정이 없어요.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웬만하면 자기 뭐 아버지 댁은 자기 댁은 땅이 많아요. 땅. 그 땅이요 보통 뭐 한국 돈으로 하면 몇십억
900억짜리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뭐 회사 나와서 일하고 또 저녁 때 가면은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뭐 낮에도 뭐 그거 하기 심심하니까 젊을 때 회사 나와서 일하는 느낌. 아, 진짜로 그래, 진짜로. 네. 그래 이런 사람들 어떻게 내가 일을 시킬까? 네. 뭐 적자가 여러 해 났는데 뭐 다 적자 날든 나도 뭐 회사 망하면 나는 뭐 괜찮아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십억 있으니까 땅 밟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일을 시킬까? 되더라고. 되더라고요. 똑같이 그렇게 비전 제시하게 하고 아 그럼요. 액션 빨리 해주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제너럴 매니저가 그 머레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머레이 월리스라는 친구. 지금도 뭐 며칠 전에 제가 나 책 냈다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제 페북에다가 아 그거 저기 번역기 돌려서 읽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기 구글 번역기 구글 번역기로 예스24 같은 데서 아마 이렇게 해서 요지 소개한 거 돌렸나 봐요. 아, 네네네. 근데 아주 친하게 잘 지냈는데 거기 사람들 그러니까 퇴근하면은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휴가 가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도. 전화를 왜 받아요? 10,000원한테 혼나지. 네. 근데 이 사람은요 휴가 가도 이래요. 이제 저랑 이게 셋업이 되니까. 그 저랑 거기가 이제 한국하고 시차가 좀 나거든요. 4시간. 그러면은 제가 어떨 때 이 시간 잡으면은 자기는 밤에 9시 10시에요. 보통 사람은요, 뉴질랜드 사람은요, 그 시간에 일 안 해요. 근데 그때 뭐 1시간씩 회의하고 저랑 그렇게 일했어요. 그게 근데 제가 야 이거 백호주의보다 더 센 뉴질랜드 사람들도 네. 통하는구나. 그 결과가 좋았죠. 그래서 다 통합니다. 만국공통입니다. 왜냐? 그 인간의 본능은 만국공통이니까. 네.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주도해서 일하고 싶어하고. 그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되게 공감이 가지만 우리가 다니는 일반 회사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상대평가제, 네. 뭐 미국식 그런 이제 뭐 보상제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이 지금 뭐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바뀌어야죠. 근데 과연 그게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죠. 네? 그게 우리나라가 미국 거 뺏겼는데 네. 정작 뺏김을 당한 미국 사람들은 다 버렸는데. 미국은 버렸어요? 아 그거? 버렸죠. GE도 버리고요. 그게 원래 잭 헬치가 만든 거 아니에요. 네. GE가 그걸 포기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포기했고요. 네. 상대평가를요? 아 그럼요. 상대평가 포기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저희 현재 한국 어떻게 평가해요? 상대평가 네, 어떻게 없어지면 평가해요? 우리가 어떻게 직원들 인사학과라든지 어떻게 승진 같은 거 어떻게 시켜요? 제가 한번 실험해봤어요. LG도 뭐 그 비슷한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 네. 저는 절대 평가에 가까운 형태로 바꿔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절대평가로? 예. 네. 절대 평가에 가까운 형태로. 네. 그러니까 평가 등급을 모든 사람을 그냥 굿을 줬어요. 베이직으로. 그다음에 누구나 잘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엑셀런트를 주는데 이거는 그냥 잘했는데 니넨 더 잘했다. 뭐 이런 개념에 가까웠던 거고요. 네. 아주 극소수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은 I를 주는데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절대 평가에 가까운 거죠. 그렇게 운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 미국식을 뺏겨오는 거는 저는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기업에 이제 계신 분들도 좀 그런 부분에서 신중한 연구를 하심이 좋겠다. 다만 저도 이제 실전을 현장에서 경험해 본 사람이니까 현장에 있으면 참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좀 신중하게 한국에 우리한테 맞는 제도가 뭐냐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답을 찾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한테 맞는 그 대안이 지금 말씀하시는 뭔가 각자 자기가 인정받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겁니까? 저는 사실은 한국인의 가장 그 근본적인 그 어떤 정서라는 게 그 같이 하는 거, 같이. 같이 한다, 함께 한다. 함께 한다. 아. 그래서 제가 아까 팀 보상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 가능하면은 같이 움직이는 형태 그리고 개별 차별 보상을 하더라도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좀 제한적으로 차별 보상을 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좋다. 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뭐 조만간에 개인적으로 만나뵈기로 했는데 마이다스 IT라는 네, 있죠. 좋은 회사 얘기 나왔던. 이형우 대표님 예, 제가 예. 조만간에
개인적으로 좀 그 만나면 좀 CEO 톡이 좀 초대 좀 하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근데 거기서는 상당히 그 멋있는 제도를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네. 그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표님은 현장에서 이러한 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조직 문화를 아주 끈기 있게 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실 수 있는데 네. 보통 다른 그러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그것을 조직에 적용하려고 할 때에는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내심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하다가 뭐 중간에 포기하거나 흐지부지 잘 안 되는 경우들. 근데 사실 새로운 어떤 그 경영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각 조직에서 그걸 뭐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원인이 아마 저는 확신의 차이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한 그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경영자가 이러한 그 조직 문화를 자기의 조직에 접목을 시키려면,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그 모 대기업 그룹에 그 이제 초대받아서 이제 강의를 하러 가는데 회장님이야 그룹사 전임원 360명 모임 자리에서 강의를 하러 가는데 초대받은 게 회장님께서 제 책을 읽으셨어요. 네. 그리고 야, 이 책을 컨셉으로 삼아서 우리 그룹을 끌고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CEO의 의지다. 그러니까 그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직원들이 행복해야지 회사가 참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 컨셉에 이제 제가 쓴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공감하셨다고 직접 지시하셔서 저를 불러라 그래서 이렇게 뭐 말도 어눌하고 이런 사람이 불려가게 됐습니다. 네. 네.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Q&A 시간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 있는 분들 손 들어가지고 마이크 좀 준비하시고요. 오늘 질문자분한테는 저자님이 특별히 책을 3권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분한테 사인한 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책 때문에 질문하신 거 아니겠죠? 네. 저기 여러 가지 회사를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그 다니시다 보니까 안 되는 회사들의 공통점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죄송스럽게도 제가 다니는 회사 다 잘 돼가지고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CEO의 생각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회사들은 다 이렇게 성장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면 여쭤본 게 아니라요. 네.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뭘 이렇게 바꿔가지고 매출을 2배로 올리던가 3배로 올리던가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그 회사의 문제점이 뭐였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저한테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가 하는 업은 이거 설비 산업이다. 왜냐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일했던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설비를 그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고 이런 쪽이었으니까 설비 산업이다. 저는 그랬어요. 아니다. 이건 사람 산업이다. 모든 기업은 사람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가진 잠재력, 에너지, 지혜 엄청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이 가진 그 사람이라는 게 이제 직원들이 가진 에너지, 열정 그게 100이라면은 반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연구에 보면 미국 기업의 인당 생산성의 반이 안 된다. 45%인가 그렇다고 그러죠. 네. 그거는 개인이 덜 똑똑해서가 아니다. 개인이 덜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다. 그런 경영 시스템 그리고 그런 경영 시스템 하에 길들여진 그 회사 경영자들이 그 정말 개인들이 가진 에너지와 열정과 그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답이 되셨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열정을 네. 회사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악화로 그 구조조정이나 이제 비용 절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회사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대표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일상적으로 사람 쳐내는 걸 가장 먼저 하고 이제 쉽게 되니까 비용을 줄이는 거를 먼저 인적 부분을 줄이는 회사들이 많은데 대표님께서는 다르게 생각을 하셔서 저는 이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회사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직원도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사장하고 임직원들이 고생하는 방향을 몰라준다라고 얘기하고 직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회사에서 저희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중간자 입장으로 얘기를 하면 위에선 저한테 아래 직원들을 이해시켜서 사장이 이렇게 고생하니까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당신이 좀 이끌어라. 직원들은 부장님 이렇게 저희가 힘들고 직원도 자르려고 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회사에서 저희가 어떻게 나갈지 비전을 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과연 이럴 때 어떤 대표님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소통을 시키시겠는지 네.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약간은 좀 이제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늘 정면 돌파를 생각을 하는데 그 마쓰다 고노스케라는 이제 일본의 그 경영자가 그분의 스토리를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결정적으로 사업의 전기를 마련했던 게 사업을 전개하다가 유통망이 강렬하게 반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리점들 다 모아가지고 2박 3일인가를 풀데이로 모든 걸 열어놓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 듣는 과정에서 참 듣기 힘든 이야기들 다 듣고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면서 결국은 얘기의 결론은 뭐였냐? 마지막에 대리점 사장단 전체가 마쓰다 고노스케와 손을 잡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결론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렵다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장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게 제일 좋고 직원들하고 정말 그런 이야기 정말 그게 힘들면은 저는 외부 사람이라도 불러야 된다. 외부 사람. 왜냐하면 위에 분이 계시면 말 안 하거든요. 그냥 익명성 보장해도 무서워서 말 안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아는데 CEO만 모르잖아요. 감성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 CEO 신드롬이라고 있죠. 다 아는데 CEO 혼자 몰라요. 그런 현상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을 넘어서 이야기를 끌어내다 보면은 반드시 길이 보일 거다. 사람 자르는 건 정말 마지막이다. 그거는 직원들이 스스로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 안 자르고 다 길을 찾아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정렬이란 측면에서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둑질하는 사람 잘랐죠, 당연히. 형사 고발도 했죠. 이제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선한 의지로 회사에서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 거기는 마지막이죠. 근데 저분 이제 사장이 아니고 저분 부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분 회사 이제 사장님이 그걸 안 한다면 외부인이라도 영입해라 했는데. 아니, 예, 영입이란 게 외부인 영입하면 저분이 잘리는 거 아닙니까? 부장인데. 그러니까 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분 제가 영입이라는 게 아니고 네. 그런 말하는 언론을 트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외부의 교수님들이나 아. 이렇게 모셔서 워크샵 자리나 이런 거 해서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가 직접 다이렉트로 전달되고 그게 회사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에서 외부 사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저분도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네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러네요. 굉장히 어려우시네요. 근데 뭔가 그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을 어떤 형태가 간에. 예. 그럴 때 외부인을 슬기롭게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예, 예.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성공한 CEO들이 외국에서 그 사례들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다 보면 직원들하고 CEO하고 그 갭이 있는데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으면은 회식을 많이 시켜준다든지 근데 회식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필요한 사람 많잖아요. 예, 그렇게 가면은 군대. 또 해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본 어떤 회사였는데 거기는 해외여행을 시켜줬어요. 많이 직원들을. 해외여행이요? 예, 해외여행을 아주 그냥 우리들이 감히 갈 수 없는 돈의 액수를 회사에서 과감히 대주고 그 동기를 이끌어주는 거죠. 회사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회사 직원들과 같이 그 CEO가 같이 어울려서 체육대회도 하고 성과금도 주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봤거든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아까 좋은 그 해외에서 직원으로서 가족으로서 이끌어 갔는데
구체적으로 그 CEO와 직원들과의 같이 진짜 하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했고 앞으로 다른 회사를 창업하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가 있다면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기업에서 코스트가 가장 큰 게 소통이죠.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가장 크죠. 기업 내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듣는다, 펌프질한다, 뭐 퀵윈한다. 그게 다 사실 소통이거든요. 그런 마인드로 저는 일을 했는데 구체적인 제가 그렇게 일하는 현장은 두 개였죠. 회의하고 워크샵. 저는 워크샵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랑 일했던 사람들은 워크샵 갔던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네. 뭐 어디로 가서 그냥 1박 2일로 같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얘기하고 사발주도 한 잔 먹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누고 왜냐면은 그 회식하면은 그 뭐 한두 시간 뭐 저기 구석에서 몇 사람 떠들고 뭐 저 구석에서 또 저 높은 사람 가까이 있으면 말하기 불편하니까 아이 그거는 저 별 의미 없는 것 같고요. 해외여행도 그거 제한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워크샵 가서 뭐 다양한 거 막 얘기도 시키고 주제 발표를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이 사람 저 뭐 대리 요번에 요거 연구해서 요거 좀 한번 얘기해봐. 뭐 그리고 네가 한번 요번에 사회 보고 한번 얘기해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티타임을 많이 했어요. 제 책에도 나오는데 티타임 모여서 그냥 막 마구 떠드는 거. 그러니까 그거 많이 시키면 나중에 막 이 꼬장도 부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받아줘야지. 몇 번 받아주면 괜찮습니다. 자, 또 질문. 네. 대표님이 독서를 통한 인재 경영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통해서 얻어서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이런 이제 비슷한 과정이라든지 독서 경영을 한다 그러면 어떤 팁을 드리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독서 경영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책을 통한 어떤 예. 인재 경영 예, 차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참 사실은 좀 힘들고,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얻은 것도 많고, 다음에 만약에 또 독서를 통한 인재 경영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느끼신 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당연히 책은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 CEO 추천 도서를 계속 이렇게 인트라넷에 올리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또 워크숍하면 이런 뭐 모여서 워크숍하면 책 사다 놓고 이제 뭐 잘하는 사람 이렇게 선물로 막 주고 그다음에 몇십 권씩 이렇게 사다가 이제 뭐 저기 이렇게 간부들 이렇게 돌려서 같이 읽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그리고 디스커션 할 때 제가 반드시 참석하고 그래서 저랑 일한 사람들은 대표님하고 일하면서 평생 안 읽던 책 읽었어요. 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그거는 저는 어디 가든지 그렇게 뭐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책 쓸 때요, 이 CEO들이 독서 토론하기 좋게 써야지 뭐 이런 생각했어요 사실. 근데 대표님은 근데 책을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한 거네요. 당연하죠. 그거 근데 직원들이 좋아합니까? 근데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술 먹이는 것보다 좋아하죠. 아, 누가 좋아하냐면요, 직원들보다 직원들의 와이프가 좋아합니다. 아, 네.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인기가 많았어요, 직원들 와이프한테. 네. 제가 10시 이후는 회사 돈으로 저 술값 안 준다. 끝. 그러니까요, 와이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와이프들이 좋아하면 직원들도 저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술 먹는 대신에 그 아빠가 책 붙잡고 있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 질문. 네, 하세요. 여기다 말하면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옆에서 들으니까요, 어떤 책을 계속 읽으시고 현장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현장 속에 있는 구도자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히딩크 감독도 많이 생각이 났고요. 히딩크 감독 다니면서 가방 한가득 책 갖고 다니셨다고, 그리고 현장에 적용을 항상 하셨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꿈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꿈이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쓸 때 이제 제 책의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 분들이 좀 있어요.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내가 한국에서 진짜 해봤다, 그리고 되더라라는 얘기를 쓴 책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한 분들이 되게 외국 분들이거나 뭐 교수님들, 뭐 컨설턴트 이런 분들인데, 그럼 현장에서 경영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너 해봤냐? 뭐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 쓰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나 해봤다. 해보니까 됩니다. 그래서 당신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경영자 입장에서 성과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직원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황하는 시기를 보낸 적도 있고, 회사에서 일할 때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행복하면 그 에너지가 회사로 연결되고, 회사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고, 그래서 제 책이 넓게 퍼져야 될 당위성이 있다. 그 마지막 멘트가 좀 그거 안 했으면 참 멋있었는데. 그리고요. 그리고 그러나 나는 절대로 뭐 강의나 하고 컨설팅이나 하고 책이나 쓰는 거를 전문으로 할 사람은 아니다. 나는 실전가다.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의 기회가 어떤 형태로건 주어지면은 한 번 더 이거를 해가지고 2탄을 쓴다. 네. 그게 이제 꿈이라면 꿈이죠. 네. 그 저희 회사는 항상 6시 오후 6시만 되면 퇴근하거든요. 사장님이 퇴근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일을 다 체계적으로 맞춰놓고 다 끝나요. 근데 방금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자친구랑 또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또 결혼 계획도 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일할 노동 인구가 없어져서 나라 경제가 해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칼퇴근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가정의 날을 제가 정했고, 제가 제일 먼저 퇴근했어요, 항상. 왜냐면은 과거에 윗분들이 계시면은 퇴근하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 자신이. 그래서 제가 야근 안 하는 원칙을 제가 스스로 먼저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억지로 야근하는 경우는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해커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그 감시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누구 눈치 봐서 눌러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S모 전자에는 뭐 월화수 뭐 금금금만 있다고 하던데, 그게 그렇게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계속 일하냐? 그러니까 못하지요.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 어떤 과업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게 막 신이 나서 갈 때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근데 저 평소에는요, 무지하게 일찍 퇴근시켰어요. 그리고 아예 일주일에 한 번은 아예 퇴근 시간 정해놓고, 그때 이후에 있으면은 야단치고 쫓아내본 다음에 제가 집에 가고 그랬어요. 네. 자, 그다음 또 질문 없어요? 네. 자, 옆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옆으로. 네. 저는 이 책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독서 경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책을 읽고서 이제 물론 책을 읽으면 다 거기에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건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방안이 있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책을 안 읽으신 표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론 방안, 그러니까 실천 방안 뭐 이래 말씀하시고 보니까 어떤 가르침을 주는 책만 읽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뭐 소설도 있고 그랬어요. 소설. 그러니까 왜 소설을 읽으면 좋으냐?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너는 앞으로 말이야, 예를 들면요, 너는 앞으로 그 사만지에 나오는 김유신처럼 일을 해라. 사만지라고 10권짜리 장편 소설 있어요. 네. 그거 제가 영업부 간부들하고 같이 읽었는데, 야, 김유신 얘기하고 거기 나오는 이제 다른 인물 뭐 저기 화랑관창, 그다음에 뭐 별로 책을 많이 열심히 안 읽으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잘. 제가요. 네. 이름을 잘 기억 못 하시고. 김유신하고 관찰하기 기억이 안 나니까. 김춘추도 있는데. 김춘추 있죠. 그렇죠. 책을 별로 많이 안 읽으셨어. 하여튼 그런 이제 스토리의 공유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스토리가 가진 힘이 있어요. 스토리는 스토리 자체로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책을 사실 많이 읽었어요. 되게 쉬운 책.
6.1 갑시다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부 한모 경영 이 스토리가 있거든요. 스토리가 있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게 굉장히 쉽거든요. 재밌어요. 근데 이제 1번 뭐해, 2번 뭐해 이런 책은요. 그건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 뭐 제 책에도 소개하지만 더 거울이나 뭐 이런 책도 저기 TOC 이론을 가르치는 건데 소설이에요. 소설. 그냥 쭉 읽으면 돼요. 그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용어로 막 얘기하고 거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 가지고 얘기하고 되게 편하죠. 근데 직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와야지 회사 일에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제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 거였다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직원들의 몫이었습니다. 전략 목표를 정한 다음에는 하급 지휘관이 전술적 선택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제 책에 소개한 임무형 지휘 책의 핵심 개념인데, 아니 그러지 않으면은 시키는 대로 저는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보스가 누구였냐면 굉장히 똑똑하신데 오만 걸 다 저보고 지시하는 분들 힘들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아 그거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괴롭게 해요 직원들? 아니 나한테 생각하라고 주면은 내가 자기보다 훨씬 그거 생각할 시간이 많은데 훨씬 고민할 시간이 많고 훨씬 열심히 할 텐데.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도울 김용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피리. 옷을 많이 본 사람이야. 갑자기 도울 김용. 자, 또 질문 없어요? 네, 맨 뒤에 마이크 좀 전달해주세요.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의 인생에서 독서 외에 또 어떤 활동이 중요한지가 궁금합니다. 아 독서 외에 뭐 여기는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은 그 거기서 이제 어떤 리더의 위치에서 그 청년들하고 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이럴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상당히 큰 그룹들을 이렇게 제가 끌고 뭐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러고 사실은 거기서 뭘 배웠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는요 월급도 주겠다. 월급만 주나요? 명함 중요하거든요. 명함. 네, 그렇죠. 명함도 주죠. 거기 가면 이제 인간관계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는. 그런 거 주죠. 근데 왜 곁눈질하고 살아요? 그냥 뒤돌아서 막 분시렁거리고 그러잖아요. 막 괴롭고. 근데요 교회는요 월급 안 줘요. 헌금해야 돼요. 헌금만 하나요? 또 가서 뭐 5만 원 봉사도 해야 되고요. 막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냥 해요. 그 가진 저는 이제 다른 거는 빼놓고 그냥 이 조직 관리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가치와 사상의 힘이라는 거는 엄청나다. 그거를 사실은 현장에서 직접 많이 보고 경험하고 또 그걸 가지고 사실 큰 조직을 끌어본 경험이 꽤 오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제가 그 미국에서 MBA를 졸업하면서 학장님이 마지막 졸업식사를 하시는데 성공한 CEO의 3가지 공통점이 탑픽이었어요. 근데 제가 3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요. 그게 뭐였냐면은 good speaker. good speaker? 예,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 제가 32살 때였는데 이상하다. 와, 성공한 CEO면 뭐 전략적인 거 뭐 많을 텐데 왜 저 얘기 하실까? 그때 잘 몰랐어요. 보니까요. 이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그런 외적인 독서 외에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네. 자, MBA 하셨잖아요. 네. 살아보니까 여기도 MBA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MBA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MBA. 제가 쫙 보니까 여기 계신 분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요? 왜냐면 MBA가 투자잖아요. 투자. 네. 그러니까 미국 미제 MBA는 안 하시면 좋겠다. 네. 왜냐면 미제 MBA를 하려면은 학비가 요즘은 한 2억 학비만 2억 들어가고. 와. 학비만 2억 생활비 빼고. 그러니까 생활비까지 해서 한 2억 들어가겠네요. 네. 생활비. 그러니까 2억 들어가고 2년이랑 기회 비용이 있죠. 2년 동안 벌 돈 못 벌고. 그러면은 한 3억 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억을 투자해서 그거를 리턴으로 다시 돌려받으려면은 일할 시간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또 가려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영어가 되게 피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가서 공부하려면 에너지가 5배가 되니까 요즘 한국에도 MBA 좋은 거 많으니까 한국에서 MBA 하시는 건 추천. 강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치는 거 하겠고요. 네, 빨리 하세요. 젊은이들 위해서 선생님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3가지 덕목을 갖춰야 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혀 준비되지 않아요. 질문인데 아까 뭐 이 얘기 나누는 중에 대충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듣는 능력이 리더로서 성장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하다. 듣는 능력. 그 귀만 있으면 듣지 않냐? 천만의 말씀. 제가 맨날 집에서 혼나거든요. 잘 못 듣는다고. 듣는다라는 정신작용은요. 상대가 생각하는 걸 내가 같이 안에서 생각하면서 공명이 일어나야 들리거든요. 그 공명이 안 일어나면 고막만 울리지 듣지 못해요. 이 듣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 그 회사에 모든 걸 걸고 마지막에 뭐 삐뚤어질 수도 있죠. 그건 나중 고민이고 그게 모든 것이라고 일을 하는 것, 뭐 그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라면 공부하는 거. 공부한다는 건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뭐 MBA도 좋고 뭐 책을 읽으시고 특별히 제 책을 읽으시고 뭐 이런 네. 이건 뭐 타고난 장사꾼인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대표하면서 이 영업을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런 게 붙어 있습니다. 자, 온라인에서 오승건 쌤이 기회가 주어진 실전가로 활동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본인만의 나중에 타고난 회사를 만들 창업의 의지는 없으신지. 그러니까 전문 경영 말고 창업하실 생각은 없어요? 오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상태. 아,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인데 네. 여태까지는 사실은 리프레시하는 기간으로 제가 6월 말까지 정해놓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지금 질문하신 분 중에서요. 예, 책이 네. 사실 2권이 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질문이 그래도 5명 이상 했기 때문에 이따가 끝나와서 질문하신 분 중에 5분 선택해 주세요. 네. 자, 잘생긴 순서로. 네, 다음 주 방송 안내되겠습니다. 다음 주 대성그룹의 이제 3세시죠. 그 임플란트 쪽에 그 세계 1위 하고 있는 라파바이오 그의 김정환 CEO님이시고요. 그다음에 6월 30일 월요일에는 벤처미디아, 벤처스퀘어의 명승은 CEO. 네. 그래서 저희는 CEO톡 매주 월요일 날 7시 반에 이렇게 하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CEO들에게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고 미리 사는 각본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또 MC 같은 것도 볼 수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신청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그 CEO톡 그룹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있다가 끝나고 나서 잠깐 서로 소개 나누겠지만 명함 주고받자 기억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룹에 나 좀 이런 거 관심 있고 이런 거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사진 같은 거 전체 사진에다가 댓글로 써주시면 그러면 서로 알게 되는 거고 나중에 그럼 서로 소통도 할 수 있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니까 기왕 여기까지 오신 거 그렇게 온라인에서 오프에 별로 오시더라도 온라인에서 소통하시면 나중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CEO톡 그 녹화한 것들은 다시 보기는 이제 CEO MBA.co.kr 들어가 보시면 비디오 클립으로 몇 분짜리로 다 볼 수 있거든요. 250개 클립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신 세 분의 MC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저희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추는 걸 하죠. 네. 네. 제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상입니다.